헬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NA 논술 중위팀장 박창명입니다. 2024년 CNA 논술 4월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금 이제 도발적인 구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독서 논술에 관심이 있는 혹은 이미 이제 수업을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학원이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워크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제 공교육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습 이제 준비 공부를 하고 있는 패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현행 공교육 제도의 목표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국영수사과 점수만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진로 탐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토의 활동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학습 연계 활동에 더 충실하게 시간을 쏟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시키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창의적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고 책을 조금 읽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그 수업에서 던져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고민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피드백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방과 후 하루 스케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보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내지는 뭐 스케줄의 구성이 좀 힘들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과 문제풀이를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대비를 해서 고득점 성취를 위한 기계적인 학습을 좀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에 대한 성과를 보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시험 성적과 그걸 통한 이제 등급 분별인데요. 문제는 그런 이제 좀 점수 성취를 위한 학습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착오와 피드백을 반복하는 그런 해결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활동에 취약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답이 O냐 X냐,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네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둘이 뭐가 다르고 그걸 통해서 제3의 안을 어떻게 도출을 해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공부에 대한 선호도 문과나 국어나 역사나 도덕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토의 능력이라든가 협의 능력이라든가 좀 비판적 사고를 보여주는 그런 과목들을 점점 싫어하게 되죠. 저도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독서 논술 내지는 토론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저희 학원에 학생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이 10분 중에 한 6, 7분, 7분, 8분 정도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저희 아이가 좀 문과 취향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이과의 적성을 보이고 이과 취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70% 정도가 이과 머리를 타고 태어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어떤 학습 취향이라든가 적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패턴이 수학, 과학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뭐 스케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이런 토의 형식의 좀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그게 어색해지면서 그런 부분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방향에서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과를 좀 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학생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제 SNS에서 즐기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이제 웃음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는 고자극 단발성 컨텐츠가 주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는 거 피하게 되고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충분한 시간과 품을 들여서 그게 이제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하는 학생보다는 하기 싫은 거를 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 이게 쉽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공식에 의존했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만 찾아서 하자. 이런 식의 이제 회피형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체계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단계가 교과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 숙지한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재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내용의 체계와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걸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유형에 대한 접근법이라든가 솔루션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를 충실히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프린트를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풀기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뭐 내신 대비할 때도 보면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뭔가 꼼꼼하게 필기를 한다거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자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그냥 쭉 보면서 빈칸에 칸만 채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 요거 밑줄 끝자 그러면 밑줄 긋고 체크해라 그러면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내신 대비반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프린트도 받아왔다. 봐라, 빈칸에 이렇게 내가 필기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보자. 내지는 그 개념이 수업에서 배웠던 진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내지는 뭐 사례를 한번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스스로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는 분명히 그런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특정 과목 위주로 평소에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들이 평소에는 수학, 과학, 영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국어나 역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이제 기간이 발표되면은 시험 직전에 한 1, 2주에 모든 그 이때까지 배웠던 내신을 몰아서 내용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시험 끝난 후부터 바로 이제 망각이 시작되는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머릿속에는 한두 달쯤 지나서 장기 기억 속에는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었다라는 기억만 남게 되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두 달 지나서 기말고사 다시 대비 기간이 됐을 때 왜냐면은 교과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분절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때 배웠던 개념들이 기말고사 때는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기말고사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같이 알고 숙지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배웠던 개념을 기말고사 대비 수업에서 다시 한번 점검차 물어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관련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특히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세계사를 몰아서 1년에 한 번에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를 몰아서 배우는데 요즘엔 또 학교들이 역사 관련된 과목들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죠. 기말고사 때만 뭐 한 학기 분량을 다 몰아서 본다던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양도 되게 많아지고 역사 관련 개념들도 전체 흐름을 잡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역사가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암기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밀리고 하다가 기말고사 7대 돼서 이제 그때서야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한 학기 분량 전체를 싹 다 암기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역사 과목은 전략적으로 버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최적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특정 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특정 과목은 버리게 되거나 비선호하는 성향이 생기는데 대체로 그게 문과 과목에 대한 비선호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뭐 프린트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기계적 학습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배운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든가 그 부분을 다양하게 응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판적 사고라든가 창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현재 학생의 스케줄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독서다. 음. 일단은 이제 자기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지를 해야 응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야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단순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편만 읽어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작품을 섭렵해보고 그다음에 그 작가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 지식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작가가 어떤 공간에서 살았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 되짚어 보면서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방학 시기나 이런 거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작가들의 어떤 문학관이라든가 그 사람이 활동했던 공간을 찾아가서 같이 학생들과 기행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되는 분이 있고 되지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작가와 관련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생들이 그 공교육 제도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자기 스케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 시간을 충분히 투여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대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독서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습득하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다듬어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독서를 하실 때는 단순히 많이 읽었다, 이것저것 읽어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있는가, 독서와 관련돼서 책을 단순히 읽었다 끝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독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목적과 방향성을 충분히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읽는 책은 아무래도 뭐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선택권을 줘버리면은 쾌락지향적 독서로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리포터를 예시로 들었지만은 해리포터를 읽었을 때도 쾌락지향적으로만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밌는 마법의 세계 내지는 뭐 악당을 물리쳐나 뭐 액션 장면에 치중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학습지향적 독서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뭐 교과와 학습과 진로와 관련해서 그래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전략적으로 충분히 사고를 하고 독서를 했을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 문화에서 마법이나 마술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런 마법 관련된 컨텐츠가 계속 재생산되는 걸까? 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과 마술에 대한 어떤 뭐 친숙도라든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해리포터 이제 읽어보신 부모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서는 마법을 선천적으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계층이 나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과 차별에 대한 어떤 무비판적인 수용이 그 세계관 내에서 어떻게 갈등과 폭력을 낳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성찰적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으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뭐 상호 대비되는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뭐 책을 읽고 나서 혹은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같이 이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스스로 뭐 책의 내용에 대한 글을 써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성찰적으로 읽어보니까 내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런 독서 기록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독서 이력 지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읽더라도 어떤 목표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독서의 효용성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한테 보통 그냥 시간만 주고 책을 던져주고 내지는 책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온전히 맡기고 나서 자,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네가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책을 읽고 정리를 해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전까지 체계적인 독서 경험을 이렇게 플랜을 쌓아본 경험이 없고 혹은 책을 읽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뭐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발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쾌락지향적 독서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독서를 통한 주체적 사유 내지는 독서 후의 체계적 표현 이런 부분을 학생이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과 내용이라든가 뭐 그 선정 도서에서 나오는 학습 목표라든가 현실과의 연계점 등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지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읽는 책을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책이 뭐 우리 학생이 읽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낮다 내지는 너무 유치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왜 그 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뭐 학생의 이제 미성년자 입장에서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른의 입장에서 읽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독후에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함께 토의를 해본다거나 서로 간에 비판적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상호 논의의 시간을 가져주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지만,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직업 활동을 하셔야 되고 각자 개인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온전히 노력하시는 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독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 그 독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만듦으로써 독서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 교내 참여 활동에서 뭐 수행 평가라든가 참여 수업의 중요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도 아실 겁니다. 전체 학기에서 내신 그 결과 도출을 할 때 뭐 학교마다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5대5 내지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수행 평가 참여 활동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학교에서 대부분의 수행 평가는 단순히 뭐 쪽지 시험이라든가 뭐 OX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팀을 짜서 좀 수기를 하게 한 다음에 수기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발표나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표현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의 합의,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뒷부분 내용에서 잠시 뒷부분 넘어가서 실제 수행평가 예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 사회, 국어 각각 세 과목에서 실제로 일선 학교들에서 나왔던 수행평가의 양식입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세계사를 배우게 되니까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래서 그 이제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선택한 국가의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국가의 그 민족 운동 전개 과정과 관련돼서 가장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구호를 만들어서 발표해보자. 그리고 그 민족 운동에 앞장섰던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해라. 뭐 여기까지는 뭐 정리 및 요약 위주로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뒷부분의 문제가 이제 정글북의 작가기도 하죠.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는 제시문을 던져줍니다. 이 백인의 짐이라는 개념은 이게 제국주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쓰인 이야기인데, 그 미개하고 야만적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문명으로 이끌어서 우리 서양과 같은 수준의 문명을 누리게 해주는 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백인들의 의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거죠. 그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시오. 그리고 그 주제,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의 의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며 이걸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식민지 국민,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국민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응 근거는 뭐가 있는지 쓰시오.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그 제시문에 대해서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근거를 뽑아내서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선거 공보물 제작입니다. 제가 이제 양천구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 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학생이 나왔다고 이제 전제를 깔고 그 학생이 현재 활동 중인 정당과 그 정당의 지향 목표, 요거는 이제 현행 정당 중에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당을 하나 만들라는 거죠. 근데 정당은 사회적 지향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까지 자기가 다 고안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꼭 가져야 될 능력 혹은 자질을 3개 이상을 써라.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세팅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 3개. 그 다음에 그 공약과는 별도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문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양력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보물 형식으로 제작해서 돌아가면서 발표해보자 이런 거. 그다음에 국어에서는 자유주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반 학생 15명 이상을 최소 15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설문조사는 뭐 yes, no가 아니라 5문항 이상의 설문 형식, 뭐 매우 나쁨, 나쁨, 별 생각 없음, 좋음,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5문항 이상의 설문 형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질문, 그 다음에 설문지를 만들 때 단순히 타이핑만 쭉 하는 게 아니라 표, 그림, 그래프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의 주제와 그 설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단순히 뭐몇 퍼센트가 A를 선택했다 이런 단순 보고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경향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 의미 분석할 수 있는 보고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어, 사회, 역사 부분에서 단순히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계적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는지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거나 홍보물을 제공하거나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응용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발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한 전달력으로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유도하고 글을 쓰게 하면서 논제를 해석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친구들과 혹은 저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이제 자기의 어떤 부족한 표현이나 전달력을 보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수업에서 구성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수업 오픈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 숙제 한번 쭉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선정 도서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를 간단하게 먼저 듣습니다. 워크북 맨 앞부분에 보통 이제 독서 노트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뭐 어느 정도로 그 주제 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뭐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쓰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뭐 써서 정리는 해왔지만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읽은 도서 내용에 대해서 1분 요약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자기가 읽은 책을 어느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들어가서 이제 어휘 문제, 이제 그 선정 도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어휘를 점검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으로 제대로 녹일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기승전결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꼼꼼하게 읽었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 이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도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부분으로 들어가서 뭐 그 교과 내용 내지는 선정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제시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중심 내용을 잘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시문에 대한 충실한 요약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텝에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학생들이 그 자기가 숙제해오면서 교재에 적었던 글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발표해보고 너 발표 잘했다. 그 다음 친구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사들이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찬반 내지는 자기의 의견을 써봅시다. 이랬을 때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뒤에 있지만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즉석에서 찬반 논의를 해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켜보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써왔다, 발표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내지는 의견의 방향이 조금 다른 친구와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제3의 대안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학생들이 그거를 발표를 할 때 내용은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워크북 내용을 봤을 때 엄청 막 빈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써오는데 이제 굉장히 그다음에 글쓰기 문장력도 좋은데 그거를 발표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버벅버벅거리면서 그거를 말로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목소리 크기라든가 말할 때 어떤 부분을 빠르게 말하고 어떤 부분을 천천히 말하는가 내지는 말의
억양, 이런 발표의 뉘앙스적인 전달력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네가 써온 내용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뭐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발표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잡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선정도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검토가 끝나면은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게 되죠. 토론을 하거나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토론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그냥 자유로운 의견을 막 듣기보다는 엄격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 역할에 맞는 그 발표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도 기본적으로는 선정도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논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과 분량을 설정해주고 학생들과 1대1 대면 첨삭을 통해서 뭐 간단한 맞춤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그 다음에 뭐 글에서 서본결 분량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문장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면서 꼼꼼하게 첨삭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쭉 검사해 보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아주 그냥 학생들한테 알아서 필기를 하려고 내버려 두면은 어떤 친구들은 본인도 꼼꼼하게 숙제를 해오고 이제 수업에서 강사가 가이드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 필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숙제 내용도 보면 조금 허술하게 써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은 숙제를 풀어왔는데 약간 논점 일탈이 일어났거나 틀리게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보완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뭐 통제를 하겠죠. 뭐 추가 숙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써서 강사한테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 내용을 착실하게 보완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닫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의 수업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수업을 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능력이 바로 드라마틱하게 상승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에게 꾸준히 발표와 이제 분석과 글쓰기와 관련된 경험을 쌓게 만듦으로써 점진적 반복 숙달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4월 워크북에 대해서 중1, 2, 3 워크북 방향과 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1, 4월 워크북은 이야기 속 세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컨셉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그 주제 의식이나 글의 완성도에 대해서 가치를 검증받은 청소년 현대 소설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이제 어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들이죠. 삶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변 친구들 혹은 부모님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 내용의 독서들을 통해서 학생의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에 대한 세상에는 나처럼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세계, 다양한 경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간접적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됩니다. 1주차는 이제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학생들끼리 아침에 뭐 학교 와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뭐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삶이 아니라 뭐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어떤 사생활에 보호받아야 될 영역 내지는 학생들의 다른 나 말고 타인의 어떤 취향이나 생각에 대한 적절한 음, 존중. 그래서 적절하게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삶의 주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 글쓰기 쪽에서는 요즘 이제 손절이라는 그 신조어가 있죠. 자기가 딱 봤을 때뭐 인간관계나 원래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게 올라가는 지표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재빠르게 이제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간관계로도 확장이 돼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사람하고 말 좀 섞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빠른 손절 이러면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친구는 빨리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꼭 주식의 손실 이익으로만 환원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뭔가 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내지는 나한테 지금 바로
효용을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어떤 미래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내가 더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이 관계를 지속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빠른 손절을 하고 나한테 최적의 효율을 안겨줄 수 있는 관계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2주차는 이제 아몬드. 요거 굉장히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은 책이죠. 그래서 아몬드를 같이 읽으면서 역시 등장인물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성장과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어떤 그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그 교류를 통해서 점차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런 굉장히 특이한 설정의 인물이죠. 특이한 설정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지 전체적인 어떤 캐릭터 메이킹과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뭐 선천적인 공간 불능까지는 아니지만은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잘 못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공감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왜 타인과 공감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는 선천적 공감 불능인 주인공보다도 오히려 타인과의 소통에 더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친구는 주인공은 공감 불능이지만 감정에 대해서 착실하게 배우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다른 그 등장인물들은 선천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공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물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흔히 편의적으로 야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저기서부터는 비정상이다. 쟤는 왠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기준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편의적인 개념에 숨어 있는 좀 전제 조건들 그런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기억 전달자는 요거는 뭐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SF 소설의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유베리상을 수상한 작품이고 요 책도 사실은 뭐 꼭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그 필독 도서 리스트에 올려놓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영어 학원에서도 보통 학생들하고 원서 읽기를 할 때 요 책을 가지고 리딩하는 학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F의 외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주제의식이 굉장히 무거운 책이죠. 그래서 주인공 조너스가 살고 있는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 같은 사회지만은 사실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쉬쉬하는 그런 사회죠. 일종의 열린 사회인 것처럼 보이는 닫힌 사회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을의 특징을 우리 사회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제목이기도 한 기억 전달자라는 그 직책은 이 세계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과거 기억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을의 진실을 알게 된 주인공 조너스의 선택이 전체 그 스토리의 전개에서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는 조너스가 그 마을을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을을 다 같이 바꾸자 이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도망치는 결말이죠. 그래서 조너스가 마을을 떠나기로 한 결말이 과연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주차에서는 우리가 리버보이라는 소설을 읽습니다. 요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할아버지의 죽음을 앞둔 한 소녀가 만난 좀 이제 비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할아버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죽음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마지막 그 순간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리버보이는 실제 어떤 소년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소녀가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에게 계속 강으로 가서 같이 수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이 리버보이가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혹은 주인공 눈에만 보이는 일종의 환각인가? 그렇다면은 이 리버보이라는 캐릭터가 이 소설의 전체 주제의식이라든가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주요 캐릭터가 이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결말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주인공 제스가 죽음을 대하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뭐 이 책 외에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근데 그런 책들은 사실 죽음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의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2로 넘어가 보면요. 중2는 워크북 내용이 이제 오늘의 우리 사회라는 컨셉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 교과랑 조금 연계해서 학생들이 지금 현행 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1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2를 배우는 방식인데 이제 꼭 사회 과목이 중2에는 없어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뭐 수행평가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쓰고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회 개념을 정리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사회 2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과정에서 사회 교과 연계해서 우리 공동체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먼저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웠던 개념들이 실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념들과 관련해서 사회적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잘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1주차는 이제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인터넷이라든가 TV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뭐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영상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의식이 어떤 수준으로 드러나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성소수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 매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거쳐서 왜곡되는 부와 빈곤에 대한 개념. 뭐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실장님 캐릭터라고 있죠.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재벌집 아들이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 있고 뭐 그런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런 등장인물을 굉장히 멋있게 잡아주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미디어 수용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주인공,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적인 특성이나 배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기도 하죠. 정치적 올바름.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던 인어공주 이슈 같은 걸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뭐 백인 빨간 머리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인어공주를 과감하게 흑인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 반영되는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짚어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스스로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오늘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기획을 짜야 될까? 내지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활용해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고 글 쓰는 시간을 갖고요. 2주차는 노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중등 사회 책에서도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권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그 교육 제도 내에서도 노동이라는 개념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한번 점검하고, 이 노동권을 왜 이제 사용자와 고용자 간에 그 개인적인 계약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3자가 개입해서 법으로 보장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떤 노동 문제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들을 한번 모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 인식이 나왔으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현재 언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의 변화를 봤을 때 앞으로 이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노동과 사회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참여 활동식으로 수행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근로계약서 부당 사례에 대해서 학생들이 팀 논의를 해서 이제 부당하게 만들어진 항목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부당 작성 사례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고쳐야 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고, 글쓰기로는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노동 방식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3주차에서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랑 관련된 책입니다. 뉴스 미도도 될까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회에서 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배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뉴스 외에도 여러 가지 언론과 미디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자기가 사고방식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건 어떤 개념이고 그게 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가짜 뉴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미디어 리터러시부터 시작해서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게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정말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혹은 겉으로는 잘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분석 능력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보게 됩니다. 4주차는, 이게 제목은 이제 지구가 무거워지냐 가벼워지냐 이런 책인데 실제로는 인구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집계가 되고, 그 인구 현황이나 인구 조사를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인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한번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단순히 뭐 요즘에는 아기들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한국으로 좁혀가지고 한국 인구 문제가 일반적인 저출산 고령화와 다른 지점이 있는가,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요인이 그 저출산 고령화를 더 촉진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망해보고, 이제 타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토의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인구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경우에 사회 발전을 위한 노동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앞으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 전에도 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그 보모? 아이 돌보미 이 직업을 할 사람들을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로 수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월 뭐 150 수준으로 맞춰주자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 구조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나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아, 죄송합니다. 여기 책이 그림이 바뀌었네요. 5주차는 요 그림이 아닙니다. 5주차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시 과밀화, 그래서 특정 도시 공간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자의 삶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소수자라는 거는 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 특히 대도시 구역에서는 자동차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이 있고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위치가 있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뭐 도로라든가 건물 구역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든가,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놀 공간이 필요한데 집에서 놀이터로 가는 길에 뭐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냥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수자의 삶을 꼼꼼하게 다 포용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가. 그럼 세 번째는 이런 도시들의 여러 가지 모델과 관련된 생태 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생태 도시의 실현 방안 중에 하나로서 도시농업, 도시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발표 수업, 도시 농업 행사에 대해서 어떤 농업 행사 컨셉을 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도시 사람들한테 잘 알려서 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홍보 기획을 만들 수 있는지 기획안을 작성하고 발표해보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중3 4월 워크북은 이제 교과서 소설 다복이라고 해서 요 책의 컨셉은 1학년, 2학년 워크북하고는 구성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중3 올라오면은 이제 좀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뭐 모평이라든가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조금 선행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등국어 내신과 수능 모평을 대비해서 실제 수능이라든가 모평에 나왔던 기출되었던 다양한 근대 중단편 소설들을 먼저 읽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읽어본 작품들의 주제를 이해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희 1학년, 2학년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두껍고 좀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책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근대 소설 중단편들이 전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선정 도서를 읽기보다는 요 책 하나에 올인원으로 모든 컨텐츠가 들어 있어서 요 책에서 다양한 소설들을 읽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에서 논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별로 이렇게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이제 전쟁 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1950년대 한국 그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쟁이 사람의 심성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고발하고 성찰하는 그런 그 소설들을 이제 전쟁 문학이라고 하죠. 그럼 2주차에서는 전후 사회라는 주제를 를 바탕으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피폐해진 사회에서 인생의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 그럼 3주차, 4주차는 그 이후에 6, 70년대 산업화 시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요. 3주차는 산업화 시대 인간 소외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사회의 제도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던 부분도 급격하게 바뀌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방황하는 어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소설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같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좀 시대 변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도시 재개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거기서 뭐 이익을 얻지 못하는 혹은 그 과정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급격하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을 때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고난과 비애를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대의 발전 방향이 과연 정말 100% 옳은 것만 있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일반적인 그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봤을 때는 어휘, 독해, 그 다음에 비판적 논의, 그 다음에 토론과 글쓰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휘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휘와 관련해서 뭐 부모님들께서도 문제의식 가지고 계실 테지만 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단은 개념어 자체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
고급진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현재 수준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어가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뭐 꼭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국어 내신 학원을 다닐 수도 있으니까 국어 내신 학원이나 독서 학원을 다니면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꼭 필수 단어를 외우기는 외웠는데 그 부분을 막상 글로 쓰거나 말로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이브는 돼 있는데 로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자기가 배웠던 단어를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원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거를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 응용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어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말 아니라고 코너 제목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학습 목표는 선정 도서에서 중요한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예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시키게 하면서 문장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휘들의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를 확실하게 숙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선정 도서 내에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정도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어휘를 선정을 해서 그 어휘를 올바른 이제 문장에 맞게 배치하는 혹은 그 어휘와 관련된 예시문을 완전히 써서 발표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 문장을 썼을 때 왜냐면은 학생들한테 그냥 문장 만들어 와라라고 했을 때 문장 응용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체로 어떻게 써오냐면은 뭐 여기 예시에는 이제 규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걸 단순히 어떻게 규방이다. 박창명은 규방이다. 박창명은 규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 서술어만 있는 아주 단촐한 형식으로 해서 단어 뒤에 무조건 이다. 하다라는 서술어를 우겨 넣어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는 사실 문장 응용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세부적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에 맞는 문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발표를 한번 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적확한 어휘를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문장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하고 계속 발표를 시키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선정도서 개념어 중에서 꼭 요거를 알아야 일상생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뭐 외래어라든가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긋기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자성어, 한자성어도 일단 뜻을 학생들한테 먼저 찾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한자성어에서 그 사전에서 나온 뜻 말고도 그 한자성어에 쓰이고 있는 한자들의 쓰임새라든가 전체 맥락을 보면서 그 한자성어를 직역으로 읽었을 때의 의미, 그다음에 그거를 의역으로 풀이했을 때의 의미,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한자성어를 어떻게 직역 버전으로 이해해야 될지, 의역 버전으로 이해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에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학생들과 논의를 하면서 어휘적 지식을 올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독해 부분인데요. 그 독서 지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학생들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이제 신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학생이 책을 잘 안 읽는다. 책을 읽을 때 자꾸 이제 판타지 추리 소설 위주로만 읽거나 아니면 책 자체의 절대적인 독서량이 적어서 책을 좀 읽히려고 학원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두 달, 세 달쯤 지나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냐면은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숙제는 열심히 해가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이냐? 부모님들이 그 책을 한번 먼저 보셨을 때 이 책의 전체적인 난이도나 분량으로 봤을 때 학생이 못해도 2시간 반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은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숙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좀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독해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문제 풀 때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발췌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이 그냥 문제 풀기 직전에 책을 후루룩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푸는데 독서는 한 30분 만에 끝내버리는 경우. 그래서 그걸 이제 부모님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이 또 중학교 들어오고 나면 사춘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정 내 독서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책을 읽기는 있는데 이 친구가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학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정도서의 독해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한 8개에서 많으면 한 12개까지도 내는데, 이제 선정도서의 주요 개념이나 뭐 소설의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생이 파악을 했는가.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데 학생들만의 요령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워크북을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 먼저 교재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워크북을 딱 펼쳐서 선정도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제시문에 들어가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선정도서에서는 목차 중에서 쉽게 말해서 교재에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한 번이라도 조금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정독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뭐 비소설 같은 경우에는 책의 모든 챕터에서 한 챕터 이상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다음에 소설의 경우에는 책의 기승전결이라든가 뭐 핵심 인물의 캐릭터 내지는 등장인물의 뭐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목차에 맞춰서 순서대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의미 정확히 파악하고 선정 도서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독해를 꼼꼼하게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 위주의 문제를 만들므로써 학생들이 편의적으로 발췌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책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해볼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선정도서에서 중요한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부 제시문을 가지고 와서 그 제시문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가 주로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특정 제시문을 참고해서 읽었을 때 그 제시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 정리가 충분하게 됐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혹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추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약 정리 똑바로 됐는지, 자기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곧 학생들이 숙제해온 내용을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숙제해온 거 발표한 게 학교에서의 아주 미니 사이즈의 뭐 발표 수업 내지는 수행 평가라고 저희가 전제를 깔고 강사 입장에서 강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반대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든가 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학생이 여러 명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한 번 발표를 했을 때 발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수업에서 최소 한 바퀴 이상은 사이클을 돌게 만들면서 학생들이 생각해왔던 자기 생각을 일단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달을 받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대응 생각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반복 숙달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게 이제 워크북 작성 사례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뭐 구체적인 그래프 분석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왜냐면은 그래프 나오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못 풀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몰라서 못 풀어왔습니다. 그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못 풀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작하면서 반드시 제가 요런 문제를 못 풀어왔는데 왜 못 풀어왔다? 뭐 수업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요구 조건이 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했다. 내지는 그래프를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서 뭘 읽어낼 수 있는지 내가 생각을 했는데 뭐가 답이 안 나오더라. 내지는 제시문이 나한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못 풀어왔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 풀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꼭 보완 필기를 하게 해서 수업 끝날 때 이 강사에게 더블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집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할 때,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또 필기를 계속 이제 저희가 보완 필기를 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필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트 필기를 할 때 그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뭐 당사자나 아니면 제3의 존재들이 그 노트 필기를 보고 이 친구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요런 흐름으로 필기를 해놨구나라는 거를 원래는 그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복기를 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꾸 필기를 하라고 지도를 하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어쨌든 뭐라도 써놔야 된다. 안 써놓으면 집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필기를 아무렇게나 하는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사이에 여백을 꼼꼼하게 활용해서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는 제시문에 겹쳐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써놓고 나서 여기다가 써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필기를 할 때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해서 여백을 꼼꼼하게 활용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지, 혹은 글씨체가 너무 이상하지는 않는지, 혹은 필기를 했을 때 주요 개념에 대해서 단어나 뭐 어휘 맞춤법이나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하면서 필기가 단순히 필기에 딱 끝 어쨌든 쓰라고 했으니까 써놨다 칸은 다 채웠지 않느냐 이런 기계적인 필기가 아니라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계속 필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강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끝나게 되면은 토론 글쓰기로 들어가는데요. 저희 학원 토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다 토론이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상호 교차 검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인 1조 그 다음에 찬반 토론으로 해서 이렇게 찬반 토론을 이제 위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선정 도서의 내용이라든가 그 확장 이슈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그 다음에 제한된 역할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토론 처음에 시작할 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꼼꼼하게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 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공박하기 위한 공격적인 질문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침착하게 방어하고 대응 논리를 구사하는 역할인지 그 역할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학생이 여러 가지 말하기 연습을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행평가 문제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현행 수행평가 내지는 학교 참여 활동에서 반드시 이제 찬반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앞에 나와서 뭐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자유 토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식의 발표 그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세다 찬반 토론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발표라든가 토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를 부분적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열린 형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논술이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완 근거를 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글쓰기 경험에 대비해서 뭐 오늘 선정 도서가 소설이었다. 그러면 논술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소설에서 이제 주인공 말고 다른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자. 내지는 이 소설의 스토리가 A라는 방향으로 끝났는데 그러면은 소설의 줄거리는 끝났지만 이 소설의 세계관이 계속 연장된다고 했을 때 A라는 엔딩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 매주차 선정 도서의 어떤 장르나 컨셉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좀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 첨삭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고지 바탕으로 글을 쓰니까 학생들이 이제 원고지 구성을 할 때 분단 들여쓰기라든가 띄어쓰기 맞춤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형식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해서 근거가 과연 정합성 있는 근거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특정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 이야기만 너무 과도하게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글을 봤을 때 밸런스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부분들 혹은 학생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놓은 대안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조금 몽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라서 현실적으로 전혀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대안을 던져놓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만약에 그런 첨삭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어떤 특정 패턴이 완전히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못 고칠 경우에는 뭐 저희가 원고지 여백을 활용해가지고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활용해서 다시 쓰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써오게 추가 과제를 내주든가라고 해서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블 체크를 하고 이제 강사와 계속 그거를 이제 교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잡아야 나가야 될지 그렇게 밀착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4월 중등 그 교과 과정 워크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